네,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부모는 눈물도 없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범행을 태연하게 재현했고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시신까지 훼손한 매정한 부모, 도대체 그 머릿속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현장 검증 때 아주 태연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연을 했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약간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상황과 자기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멍한 상태라고 할까요? 보통의 현장 검증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 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죄책감 같은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심정 상태로 봐서는. 예. 왜 그럴까요? 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한 쌍이거든요. 예.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고 하나는 의존적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아이는 사실 외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존재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딸한테는 굉장히 아주 극진했다고 하는 건 내 예.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단,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집단의 안쪽에 있는 어떤 대상과 바깥쪽에 있는 대상을 철저히 구분을 하는데 이미 본인들이 살해한 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밖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군요. 마치 혹시 이물질 아니면 방해물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최근에 아버지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이게 뭡니까? 말하자면 이제 정확한 명칭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작은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보통 사람은 거기서 이제 조금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확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혹은 자기 집단 외에 모든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욕을 하나 먹더라도 아니면 작은 어떤 뒷말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폭력이 나가거나 그런 공격적 성향을 하는 것이 이런 특징입니다. 그 공격적 성향이 자식한테도 바로 가는 겁니까? 그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한테는 아마 자기의 옛날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학대받던 모습에 그 모습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싫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내 집단으로 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은 자기의 어떤 아들이 아닌 거죠. 아빠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22살의 나이에 미혼인 상태에서 미혼부가 됐고 그때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가고 그 아이를 원망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선후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사실은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이가 원래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죠. 그렇죠. 본인의 문제. 본인의 양육 방식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더더욱 그렇게 됐고 그걸 못 참아하기 때문에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던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의 성격의 문제인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까 내 집단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딸은 그렇게 하면서 왜 아들은 저렇게 정말 자식 취급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딸은 고분고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반항기도 있고 아니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의 옛날에 학대받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노가 갑자기 폭발해갖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의 그 심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현장 검증 지켜보면서.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저기 나오신 시민들처럼 저 부모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나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좀 착잡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사실. 예. 엄마에 대해서도 한번 일단 얘기해보죠. 먼저, 배상훈 교수님. 엄마가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다. 옆에 시신 훼손을 보았는데, 일단 분리불안 증세는 어떤 겁니까? 의존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자기애적 장애와 의존성 장애가 같이 옵니다. 어떤 장애? 자기애적, 자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의존적 장애, 이게 쌍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거를 이제 의존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불리하거나 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아동을 학대를 했는데 그거를 경찰들이 이제 떼어내려고 했을 때 총격전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하고 떨어지기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체포를 들어오는 경찰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져 갖고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폭력, 그러니까 분노가 팍 폭발합니다. 이런 분리불안 장애 같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남편한테 그렇게 의존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뭐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원래 그 외가랑, 그러니까 자기의 친가랑,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가 쪽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고립된 생활이 반복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부인한테는 굉장히 잘해줬던. 그러니까 결국은 의존을 더더욱 하게 되는 게 반복됐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어차피 부모가 두 사람인데 둘 다 뭐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 딸이 하나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남편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체포되기 전에 그 검색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피할 수 있는가 둘이 그 공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제 저는 사실 조금 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 범죄의 역할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방조범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좀 더 역할이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사람 최 씨한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예전에 봤던 뭐 울산계모와 칠곡계모 사건이 살인과 폭행치사를 가르는 기준이었죠. 그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 쟁점을 보면 때린 곳이 급소인가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 지속해서 그 폭행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러졌거나 했을 때 아니면 그동안 다쳤을 때 병원에 치료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구조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예.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아이였죠. 어린아이고 그렇게 2시간씩 체벌 특히 머리 부분을 가했을 때는 충분히 사망할 걸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폭력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됐고 이번 경우에는 아빠가 일어나서 이 아이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는 살인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과 상해치사가 사실은 법정형은 5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최고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되고요. 폭행치사 같은 경우에는 22년, 최저가 2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형을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경종을 좀 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시간 동안 부모한테 맞았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정말 죽으라는 이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딸인데 요 하나만 좀 짚어보죠. 막내 딸도 이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요. 물론 그 엄마 아빠가 참 몹쓸 짓을 한 사람인 또 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딸을 또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실은 아동학대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라든지 뭐 아니면 방임을 했다 했을 때 중점적으로 학대를 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한 친권을 계속 줄 것인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앵커님 지적하셨지만 둘 다 중형에 처하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지금은 이 딸은 당장은 한시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위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또 딸을 맡기냐. 그렇죠. 또 갑자기 나중에 지들 기분 나쁘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조부모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부모는 교수님 지적하신 사실은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부모도 학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친인척한테 가더라도 경제적인 사정이 요새는 자기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아무리 친인척이지만 이 아이를 또 키우기도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또 학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제도적인 정말 개선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등생 훼손 시신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중간조사 결과가 되겠죠. 11시로 예정돼 있죠. 11시에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